수원 수투 공통으로 가고요. 그다음 확률 통계 미적 기하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뭐 약간 대학에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정부의 안은 뭐냐면 확률 통계는 결국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선택을 할 거고, 그다음 미적 기하 중에서 공부 잘하는 애는 기하를 할 거고 공부 못하는 애는 미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 당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상위권 대학은 미적을 선택해도 될 거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는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포스텍은 그런 기하를 선택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과학 탐구 영역만 이제 서울대는 원투 조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원을 했을 때는 서울대를 이공계 쪽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대학, 심지어 고대 경제학과 교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경제학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과 수학 영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학생들이 경제학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한대요. 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경제학에 대한 걸 이해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학원에서 공부 좀 시켜서 보내시고 그랬더니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본고사도 없는데 뭘 공부를 시키나요? 수능만 시험 치면 되는데 학원에서 공부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옛날에 본고사 있을 때 학원에서 공부해서 간다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기하를 대학에서 이걸 걸 것 같아요. 지금 수능 최저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중상위권 일반적인 학생이 그럼 기하를 다 선택해야 되나?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하를 선택하면, 그러면 뭐 수능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신에서 과목의 성적이 잘 안 나올 텐데 이게 또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오신 어머님들은 최소한 이런 고민이 없다고 제가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기하를 선택할 수 있는 훌륭한 자제분들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고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탐구는 쉬운 과목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부 기재안도 좀 변경이 됐는데, 상급학교 진학 시 이제 수상 경력이 학기당 1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뒤쪽으로 제가 쭉 가다 보면 한양대 이제 학종 합격생의 이제 스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뭐 심한 경우에는 거의 98개인가가 있어요. 수상 실적이. 2016년도 서울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입학생이 수상 실적 평균이 26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26개란 말이 뭐냐면 5개 학기거든요. 보통 1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 5개 학기인데, 그럼 학기당 5개 정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학기당 5개라는 건 뭐냐면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걸리잖아요. 방학때. 그럼 한 달에 하나씩 수상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99개란 말은 더 심하게 뭐냐면 주에 하나씩 계속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학교도 대단한 것 같아요. 한 주에 하나씩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러면 내가 이공계 쪽으로 가는 학생이면 수학과학의 경시대회가 그렇게 많은가 의심스럽잖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전부 다 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자공학과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글쓰기 대회에 나가서 금상받고, 그 다음에 지리 탐구대회에 나가서 동상받고, 그 다음에 수학경시대회에 나가서는 당연히 금상을 받고, 그 다음에 화학 무슨 대회, 창의 발명대회에 나가서는 대상을 받고,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폐해가 심하다.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너무 많이 쓰고 학교에서도 그런 거 하려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기당 하나로 제한을 걸면 되지 않을까? 라고 교육부에서 단순 무식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그래도 수상 실적이라는 게 학종에서 보충 자료로 충분히 가능성이 많이 쓰입니다. 이 학생이 내신이 좀 없더라도 예를 들면 창의 발명대회에 나와서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거뒀어요. 얘가 일반고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학종으로 올 수 있다는 근거가 뭐냐면, 이 분야에서는 얘가 굉장히 흥미와 관심이 많고 지적 수준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학생이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은 전부 1등급이 아니지만 수학, 과학 관련 대회에 나가서 골고루 수상을 다 한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얘가 일반고이지만 불구하고 이 학생이 그런 쪽에 특기적성이 있다고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학기당 하나로 제한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전부 내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쏠림 현상하고 너무 갖고 턱 먹고 그래 이쪽으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이걸 학생부 기재안을 했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대학에서는 판별할 기준이 그 학생의 우수성을 판별할 기준이 특목 자사고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고 기준으로 불리하게 작용이 됩니다. 내신에 대해서 더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숙명여고처럼 어머님들이 목동고에 내신이 왜 이렇게 나왔니? 라고 촛불을 들고 항의 시위할 때가 왔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보시면 대학교 자소서도 간소화되고요. 그 다음 소논문의 기재가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희망사항은 삭제가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1년에 하나 정도 이렇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 자소서가 간소화되고 나중에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된다는 얘기 뭐냐면 과거 영재고에서 의대 진학이 지금도 10에서 15%? 심한 경우 20% 가까이 서울과학고에서는 의대 진학을 해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학교 추천서입니다. 교사 추천서. 의대를 간다 그러면 추천서를 안 써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학종으로까지 못 가니까 수능은 자기가 볼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수시로 간다 그랬을 때 논술이는 수능 최저 전형 걸리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학종에서는 추천서가 보통 들어갑니다. 근데 그 추천서를 폐지를 시키면 이제 그쪽 학생들이 의대 가는 걸 막을 방법이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 전국이 8개 영재고에서 보면 부산과학영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양이라고 부르는 그 학교에서는 한 명도 의대 진학자가 없어요. 서울과고는 18에서 20%까지 가는데 이 학교는 한 명도 의대 진학자가 없어요. 그럼 이 학생들은 청운의 꿈을 전부 이공계에만 목숨 걸고 온 학생들만 뽑아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학교 당국의 장치가 작동을 한 겁니다. 이 한가영은 내가 만일 의대를 가게 되면 졸업장을 안 줘요. 졸업장이 없습니다. 영재학교도 학교거든요. 근데 내가 졸업했다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검정고시를 보는 거잖아요. 한가영에서 추구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퇴하고 가서 검정고시 봐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딴 학교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않느냐는 거죠. 헌법소원 때문에. 올해도 전국권 자사고 헌법소원 딱 거니까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학교에서. 한가형식으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팍 썼다가 계속 소송 걸리면 어떡하나. 라는 이게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함부로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연대에서 수능체제 없앴죠. 모든 학교에서 수능체제를 자꾸 없애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의대 진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수능체제를 수시해서 거는 방법. 얘들은 수능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추천서를 넣으라는 방법. 근데 그 두 개가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의대를 가려면 그래도 뭐 상상고나 이쪽을 가야 돼 이렇게 됐는데 그 공식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과거영재고가 그러니까 올해 경쟁률이 더 올라갔어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제한이 풀린다 싶으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제 서울 주요 15개 대학 입학 전형 이렇게 쭉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제가 빨간 선을 왜 짝 거냐면 어머님들은 여기 밑에 있는 대학은 학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어디부터? 중앙대부터 숙명여대까지는 학교가 아니야. 그럼 뭐지 이거? 그냥 덜덜이? 우리가 말하는 건동 홍수군 이게 웬 학교? 근데 이게 눈에 보이시는 시기는 고1 말 정도 돼야지 눈에 보여요. 아, 이런 훌륭한 대학이 있었지. 내가 왜 이 대학을 몰랐지? 중경에 씨는 대학이지 왜 대학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여기밖에 대학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들 눈에서는 또 어디까지가 대학이 아니냐면 이화여대부터 한양대까지는 또 준대학 정도로 보여요. 아, 그냥 못 가면 여기라도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빨간 선을 건 서울대, 연대고대, 이대, 서강대, 성대 한 대는 학교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면 맞습니다. 마치 어떤 방식이냐면 대원여고를 가는데 스페인어과를 가는 게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내가 러시아과를 가는 게 중요한 건지 영어과를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원여고를 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명덕외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1억과를 가든 중국어과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 학교 가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내가 학과가 좀 그러면 뭐 기업체나 딴 쪽에서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학교에서 짠 게 뭐냐면 복수 전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학점을 더 들으면 학위가 2개가 수여가 됩니다. 제일 심한 케이스, 고대체육교육학과 나와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는 애를 봤어요. 걔는 입사를 경영학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장치 마련을 다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서는 왜 그 장치 마련을 하냐면 학점을 수강하는데 돈을 받아요. 공짜로 하면 학교에서 손해죠. 근데 학점 수강하는데 돈을 받으면 이게 재학생 수가 더블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부 권장을 합니다. 제2전공을 해라, 복수전공을 해라, 하다못해 부전공이라도 해라. 왜냐하면 취업하는데 네가 유리하잖니. 실질적으로는 우리 학교 재정이 튼튼해진다. 그러고 나서 애들이 취업률이 또 좋아지는 거죠. 또 그걸 활용하게 되면 애들이 예를 들면 중대 경영학과를 갈까? 아니면 성대 그 밑에 인문사회계 그 밑으로 갈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무조건 성대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글로벌 경영은 제한이 걸립니다. 제한이 걸려요. 무조건 복수 전공이 되질 않습니다. 학점이 3점대 후반이라 해야 되고 의대하고 글로벌 경영은 아예 제한 자체가 걸려서 못 가요. 근데 일반 경영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라는 얘기죠. 그럼 이쪽에서는 좋아지고 여기서는 더 약해지겠죠. 전공에 대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길을 못 갈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앙대 밑으로 예를 들면 건국대학도 있고 동국대학도 있고 속대도 있는데 그런 거 밑에 대학은 없나? 다 있습니다. 명지대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대도 있고 지방의 국립대도 또 있어요. 그러면 그쪽 학교를 선택하는데 제가 전공 중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립대의 화학공학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내신 평균이 한 1.5, 1.3 이렇게 돼요. 취업도 굉장히 잘 됩니다. 80% 가까이 돼요. 근데 거기에 맞먹는 학교가 어디냐면 국민대학 자동차공학과예요. 근데 커서는 거기가 더 낫죠, 당연히. 근데 내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너무 높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밑으로 갈 때는 중앙대나 저기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이랑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별 차이가 없다. 그때 되면 학과, 그 다음에 전공 중심으로 승부를 거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뭐 중대를 나왔으니까 좀 더 낫고 그럼 그 밑에 명지대를 가면 좀 더 못하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특성학과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때는 그걸 잘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밑에 대학은 대학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100개를 서류 전형을 넣으면 3개가 통과하는 그렇게 있습니다. 이 밑에 대학 쪽.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심하죠. 우리나라는 어떤 시기냐면 일단 서류 전형을 팍 넣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부 공채로 뽑습니다. 10,000명 이렇게 뽑거든요. 삼성그룹 정신에서. 그리고 이제 단위 기업으로 바꾸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럼 10,000명이 막 뽑으면 입사 지원서는 10만 장, 20만 장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개별적인 특성을 다 가릴 수가 있을까요? 못 가립니다. 그러면 그냥 컴퓨터에 팍 넣고 빡 돌려야 되거든요. 그럼 돌리기 제일 쉬운 건 뭐냐면 학교 성적이고 그다음 학교에 대한 밸류를 가중치를 둬서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한은행에서 뭐 얘기했듯이 하나은행에서 얘기했듯이 서울대 연고대에 대한 가점 주고 그 다음 해외대학 경영학과 나왔을 때 가점 주고 그러고 나니까 가점이 없는 애들이 누구야? 그 밑에 애들은 서류에서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공채나 뭐 이런 쪽이 그런 식의 선발이 되기 때문에 학교 타이틀 자체가 이게 하나의 점수가 돼버려요. 근데 미국에서는 왜 그렇게 안 뽑냐고요? 개별적으로 뽑거든요. 결혼 생길 때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띄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입사 지원서가 왔을 때 걔네들이 보는 건 학교를 안 봐요. 그 다음에 텀텀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10만 장, 20만 장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그 서류를 누가 보냐면 주로 이제 대리급 과장급에서 봐요. 인사팀장이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 컨텐츠 디자인 팀에서 한 명이 결혼이 쫄다구 쪽에서 생긴 거예요. 한 명을 뽑아야 돼요. 그쪽에 전문가를. 그러면 이 일을 누가 같이 하냐면 임원이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팀원들이 일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팀원 중에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팀장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쪽에서 팀 리더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력서를 받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력서를 갖고 전부 공유를 해요.
구글 같으면 공유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웹 디자이너인지 컨텐츠 디자이너인지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제일 경력이 풍부한 애를 일단 인터뷰 대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누가 하냐면 과장급이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리 과장들이 실무사원들이 같이 면접을 봅니다. 왜? 얘하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 근데 뽑아놓으니까 얘가 일을 못해. 그럼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묻는 게 뭐예요? 컨텐츠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해봤습니까? 부터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게 얘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온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떤 자기의 경력이 있으면 그걸 우리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공 중심으로 뽑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해가려면 3, 4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애는 다 커서 벌써 끝났어요. 상황 끝. 그 전까지는 지금 형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숙명여고 앞에서 어머님들이 아직도 괜히가 아니라 굉장히 애쓰시고 계신데, 뭐 숙명여고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었냐면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CNC 학원에서 영어를 수강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레벨이 있잖아요. 우리 그 CNC 영어 쪽 보니까 0.1%라는 레벨명이 최고 높은 레벨이고, 그 다음 본관 쪽으로 가면 특목이라고 붙은 게 제일 높은 레벨이고, 그 다음 본관 쪽 밑으로는 특목자도 없는 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붙어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반이다라는 거예요. 숙명여고 학생이 예를 들면 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반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0.1%보다 성적이 더 잘 나온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보기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영어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물며 수학에서 우리 특목수학관에 영재고 하는 애들 중심으로 하는 반이 있는데 0.1% 반이라고 했는데, 그 반 애들보다 본관의 제일 밑에 중하위 레벨에 있는 애가, 제가 알기로 숙명여고 걔가 그 강남에 있는 수학학원에서 중하위권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본관의 중하위 레벨에 있는 애가 숙명여고에서 전교 1등을 수학에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기에 너무 이상하죠. 학원 레벨이 생각보다 학교 내신보다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의문이 들어온 게 이쪽 학원에서 의문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얘가 학원에서 모의고사만 보면 중하위권인데 어떻게 숙명여고 내신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데서 얘가 1등을 했어요. 10등도 아니고 1등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상하구나 진정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까요? 일반고에서는 내신이 없으면 학종도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요. 근데 학종은 예를 들면 일반고의 학종이라는 건 4%까지 1등급이고 2등급은 11%까지잖아요. 3등급은 23%까지요. 이게 무슨 속이냐?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애가 4등으로 올라가면 내가 4등으로 있던 게 5등으로 떨어지면 나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밀려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살벌한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상대적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평가는 중학교 때는 안 그래요. 그냥 90점 이상이면 100명이 90점 이상이면 다 A를 주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100명 중에 4명만 A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내 친구가 아니에요. 경쟁자지. 우리가 특목고나 다른 쪽에 있는 애들 같으면 그렇게 신경을 많이 내신에 신경을 안 쓰면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 기가 뭐 잘해서 1등 했구나 정도로 끝나는 것이, 여기 왜 촛불을 들고 가겠어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촛불을 들고 일어나는 거죠. 숙명여고가 일반고에서 서울대 등록자 기준으로 하면 이게 서울대 등록자인데요. 탑5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총 등록자가 올해 17명이에요. 수시 6명 갖고요. 정시 11명인데 숙명여고나 휘문고등학교는 재수생 비율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정시 11명 중에서 6명은 틀림없이 재수생일 거다. 현역생은 5명. 아무튼 이걸 전부 현역이라고 치고 졸업생 수가 598명이에요. 그럼 서울대 들어간 학생들의 진학률이 단순 무식하게 재수생 없다, 전부 현역이다 라고 가정했을 때 2.8%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한다는 목동고. 숙명여고 목동고 스타일이 거의 비슷해요. 이공계 중심이고 그 다음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이 많고 목동고도 요거니까. 보니까 수시가 3명, 정시가 4명이에요. 554명인데 진학률이 1.3% 정확하게 반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면 숙명여고의 경쟁력이 목동고보다 2배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수치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럼 강서고를 딱 보니까 남자 고등학교니까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수시는 6명으로 숫자가 똑같아요. 숙명여고랑. 정시가 확 틀려지는 거죠. 18명이 갔어요. 졸업생 수는 545명이었어요. 올해 4.4%. 굉장히 훌륭한 숫자입니다. 물론 18명 중에 아마 제 생각에 11명 정도가 재수생일 거예요. 무조건 11명 이상이 재수생입니다. 강서구는 볼 것도 없어요. 그래도 아무튼 4.4%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의미를. 진명여고는 심지어 1%도 안 돼요. 633명인데 수시 4명, 정시 2명. 그래서 총 0.9%입니다. 왜 진명이 목동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목동 1.3, 0.5 평가하는 것 같죠. 왜 차이가 여기서 날까요? 이게 진명은 인문계 중심이고 목동은 이공계 중심이라 이공계 들어가는 게 확실히 한두 명이 더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 이 차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가람고 그래도 목동고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가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학점 중심이구나. 왜냐하면 목동고만 해도 정시 비율이 더 높은데 여기는 확실하게 4대2로 딱 나눠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학점 중심으로 많이 학교에서 신경을 쓰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한가람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양정고도 거의 비슷한 비율입니다. 신목고 한가람보다 더 떨어지죠. 그죠? 어떤 비율이냐 목동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동하고 신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학생들이 가기에 좋은 학교가 딱 들어옵니다. 이 두 개 학교가 그래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자, 우리가 항상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화여고. 애들이 제일 저한테 컨설팅 받으면서 막 자존심 상해하는 경우가 중3 돼서 이화여고를 가는 게 어떻겠니? 그럼 애들이 이게 무슨 삼류대학 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리는 거 봐요. 그래서 선생님 전 죽어도 명덕을 가고 싶어요. 막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이화여고 생각보다 좋은 학교다. 왜? 얘들이 졸업생이 올해 161명밖에 안 돼요. 근데 수시가 6명이 갔고 정시가 1명 간 거예요. 그럼 완전히 학점 중심이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수생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4.4%가 한 거예요. 우리가 목동에서 와 그랬던 강서고하고 똑같은 건데 실질적인 비율은 강서고의 2배 정도 한 거예요. 이게 외고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명덕외고는 더 심해. 수시가 21명에 정시가 7명이고 9.8%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대원외고 보니까 얘가 또 2배야. 36명이 17명이 가서 18.7%가 들어갔어요. 하나고를 보니까 어떠냐면 52명이 수시고 정시는 달랑 3명. 졸업생 수 202명이에요. 27%가 서울대로 간 거예요. 거의 현역이 서울대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고하고 대원외고를 어머님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 같잖아요. 하나고 졸업생이 70%는 인공계입니다. 그럼 몇 프로냐면 실제적으로 70% 해보면 얘네들이 한 20명 정도밖에 인문계열을 못 간 거예요. 근데 명덕외고만 해도 28명이 갔어요. 대원외고 전부 인문계열이잖아요. 36명. 5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 하나고 굉장히 많이 갔고요. 외대부 굉장히 많이 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는 게 인문사회 계열이면 그 비율을 쪼개보면 사실은 외고의 3분의 1에 불과해요. 이공계를 간다면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이공계를 간다면 당연히 하나고가 좋고요. 외대부가 좋고요. 민사고가 좋고 성산이 좋아요. 근데 만일 인문사회 계열이시라면 생각을 틀리게 해봐야 된다.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목동고의 3배 가는 게 이화외고고요. 4배 정도 가는 게 명덕외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덕외고 애들이 이제 연대고대에서 입학처장들이 이제 입학 설명회를 해요.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 뭐 이런데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뭐 내신이 3등급, 2등급이 돼야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듣는 대원외고 애들이 어떻게 뭐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냐. 그 등급이 되면 서울대를 가지. 우리가 미쳤니? 연대를 왜 가? 내가 3등급이 되면 당연히 서울대를 가야지. 왜 연대를 가는 거야? 명대고 애들이 내가 2등급이면 서울대를 가지. 왜 연고대를 가? 그래서 연고대를 가는 게 걔네들이 상한선이 4등급까지야. 명덕이고 대원외고가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5등급이 딱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생각하는 게 이대부터 시작해서 중경외시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걸 이제 좀 잘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서울 주요 6개 대학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수능 비율을 보니까 2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야 이걸 5% 늘려라 이렇게 봤더니 어디서 늘릴까 봤더니 교과가 5.1%고요. 논술이 15.9%고 학종이 56.7%예요. 그럼 우리가 얼핏 보면 학종이 제일 높으니까 여기서 5% 떼면 간단하겠네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여기에 돈 들인 게 너무 많아요. 딴 쪽에서 빼고 싶어요. 근데 정부에서 논술을 자꾸 폐지하라고 해요.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여기서 뺄 거예요. 여기서. 서울대는 아직 결정 안 됐고 그래도 전부 딴 학교들이 서울대 보고 있어요. 근데 서울대가 왜 결정을 못하냐면 포스텍은 학생부 중과 100%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수능 전형 안 넣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주는 발전기금이 있는데 거기에 한 8억에서 10억 사이 포스텍이 떨어져요. 포스텍은 그 돈 안 받고 우리는 학생부 중과 하겠다고 그랬어요. 서울대는 왜 못하고 있냐면 총장이 없어요. 총장이 12월에 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선출된 총장이 그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이공계 입시는 실제적으로 16,000명이다. 제가 이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16,000명이다. 어디냐면 의학계열하고 서울대, 연대고대 고계열, 성대, 한대, 서강대, 그 다음에 이공계 특성화되어 카스텍, 포스텍,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요즘 이름도 굉장히 현란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는 입시입니다. 제가 보는 입시고요. 어머님들이 보는 입시의 기준점이 될 겁니다. 왜 중경외시는 왜 안 하나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컨설팅 많이 해보면 사례적으로 보면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게 이 인간이 사람이 되려나 뭘 되려나 싶은 애들이 있어요. 거의 눈만 뜨면 뺑뺑이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 생각만 막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한심한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해요. 어머님들이 또 기대하시는 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애는 내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죠? 내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는 어느 정도 할 거야. 아빠도 똑같은 생각을 하세요. 딸내미를 보면 얘가 내 DNA가 한 60, 70%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는 할 거야. 근데 많이 잘못돼서 엄마 DNA가 70%면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목동 강남이 희한한 현상이 뭐냐면 걔네들이 그렇게 사고치고 막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공부를 하더라.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그때 되면 좀 답답해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때 되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잡혀요. 그래서 목동 쪽으로 전부 다 이사 오고 싶어 하잖아요. 왜? 딴 데 가면 완전히 포기하는 애들 비율이 많은데 이쪽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는 애들이 한 60%가 돼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죠. 특히나 양정이나 한가람은 분위기 좋습니다. 중상위권 애들은 뭐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들이 답답해 여기는 게 뭐냐면 나는 학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압니다 이제. 이라는 말 들으면 나는 학종은 아닌 것 같아요. 논술로 할 만큼 내가 수학, 과학, 영어 열심히 했나? 아닌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안 읽어서. 그럼 어딜 가야 돼? 아, 수능이 내가 갈 길이구나. 막 열심히 해요. 수능 성적하고 내신하고 거의 비례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막 하는데 애들이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신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내가 올라가지 못할 벽이 유리벽이 여기 딱 있구나. 대101로 말하면 2등급 벽을 못 깨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가람이나 양정이나 이쪽 애들 느낌으로 보면 3등급 벽을 못 깨는 거예요. 내가 한 6, 7에서 시작해가지고 4.1까지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3.5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3에서 2.9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3에서 2.9가.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성서학까지 가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성서학을 가고 60, 70%는 못 가요. 그래서 어딜 가냐면 중경외시를 가요. 그래서 애들이 재수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1년 더 하면 중학교 때 놀았던 요걸 다 보충하고 내가 원하던 성서학 플러스 알파 학교 연고대를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동 강남은 재수에 대한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근데 그때는 늦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안타깝지만 그때 되면 실제적으로 자기 본인도 조금씩 느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재수 성공하는 애들도 있는데 시간만 허비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2015년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제 일반 교과가 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그 다음 전문 교과는 어느 학교냐면 특목고를 얘기합니다. 과고, 영재고 이런 쪽에. 그럼 일반고에서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2학년 때 올라가서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수학과정 같으면 1학년 때는 요걸 배우고요. 이게 공통수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에요. 2학년 올라가면서 일반 선택 과목이 수원, 수투 요 공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미적, 확통, 기하. 그 다음에 보니까 안 돼 있는 게 실용수학, 경제수학, 수학과제탐구 이런 거 있어요. 수학과제탐구가 심화수학 쪽입니다. 경제수학은 인문계열에서 애들이 최고 난이도의 수학이고요. 실용수학은 나는 수학을 진짜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 하는 애들이 이걸 듣게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학년 공통이 일반 선택입니다. 이게 이제 교육과목, 교육부에서 나온 교과목 편제예요. 합법, 작문, 영어, 회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실용, 수학, 주과서. 근데 전문교과를 보니까 좀 이름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이제 과거 쪽에 편성이 돼 있어. 그렇습니다. 수학, 과학 계열은. 그러니까 심화수학, 심화수학 2, 거기다가 고급수학 1, 고급수학 2, 고급 물리학 앞에 고급자가 막 들어가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심화보다 고급이 고급이에요. 이게 좀 더 한 단계 높은 거예요. 고급적으로. 고급이 이름이 딱 붙으면. 국제계열 보니까 외국, 지금 국제계열이라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신목이나 뭐 이런 쪽 학교 보면. 이런 걸 배워요. 국제정치, 국제경제 이런 거 배웁니다. 자, 이제 봤더니, 학교별로 진짜 봤더니, 신목고, 명덕여고, 하나고 이렇게 제가 뽑아봤어요. 신목고가 왜냐면 학중에 그래도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영어 쪽을 봤더니, 진로 쪽에서 영미문학 읽기가 있고, 심화라고 붙은 게 있어요. 심화영어 독해 1, 심화영어 1. 보니까 명덕여고는 비영어과에서 하는 겁니다. 영어과는 이것보다 더 높은 과목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어과 전공보다 타 전공과가 훨씬 연연이 많잖아요. 걔네들 기준으로 보니까 심화영어 회화 1, 독해 1, 독해 2, 심화영어 작문 1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신목고는 수학을 보니까 고급수학, 와 앞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고급이 고급이다 그랬잖아요. 고급수학 1이 있어요. 진로 쪽에 경제수학도 있고 기하도 있어요. 야 좋은 학교네, 그죠? 그 다음에 진로 쪽에 보니까 과학은 물화생지 1이 아니라 2가 다 돼 있어요. 1, 2 다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명덕여고는 보니까 이게 수학 1, 2 학통으로 끝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수학에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왜? 그쪽 과목에 편성할 단위수를 영어 쪽으로 다 끌고 오고 제2외국어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할 필요도 없고. 여기 보니까 통합과학, 과학탐구, 물리원, 생명원 달라. 근데 하나고를 딱 들어갔더니 얘네들은 상에서부터 레벨이 시작해요. 바로 심화영어 독해 1이 딱 나오고요. 영민문학, 여기 보면 영민문학 없어요. 읽기가 있지. 영민문학 1에다가 2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 심화영어 1, 2, 심화영어 독해 2, 퍼블릭 스피킹.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고급입니다. 여기가 고급까지. 퍼블릭 스피킹과 프레젠테이션, 시사영어, 진로영어, 영어 비평적 읽기와 쓰기. 수학을 봤더니 심화 수학은 여기 없어요. 1, 2 들어가고 심화 미적, 경제수학, 수학, 과제탐구 들어가고 고급 있잖아요. 고급도 1에서 가는 게 아니라 2까지 있어요. 심화 통계학이 있고요.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맨날 얘기하는 선형 대수학이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 탐구가 있고 AP 미적이 있어요. 과학을 봤더니 물화생지 2가 있고요. 그 다음 심화화학도 있고요. 제가 고급이라고 그랬죠. 고급 물화생지가 있어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이 특징이 뭐냐면 외국보다 한 단계 높은 영어 과목을 갖고 있는 거고 과거에 준하는 전문 교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고에 들어간 애들이 대부분의 70%가 나중에 이공계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하나고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가고에 준하는 그런 쪽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대에서 봤을 때는 이 학생들이 가고보다 우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얘네들은 예체능을 해요. 가고 애들은 그런 쪽에 조금 무관심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고급 수학, 고급 과학 과목, 진로 선택, 심화 과목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고의 교육과정의 편성상 얘네들이 항상 하는 채덕지, 수영리 200m를 해야 졸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예술적인 걸 하나 더 해야 돼요. 이게 서울대가 바라보는 하버드로 쫓아가는 방법인가요? 그래서 항상 서울대에서 하나고를 보면 너무 기특한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 우리가 바라던 게 바로 이거야. 우리가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우리가 하버드를 쫓아가요. 하버드에서 이런 거 다 하니까 우리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승마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일반고 학생들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일반고 애들이 그러면 우리들어 나가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절대 오픈해서 말을 못합니다. 근데 보니까 학교에서 진학부장들이 같이 모여서 세미나 연수를 하잖아요. 고3 부장들이. 해보니까 하나고의 사례를 딱 보니까 이게 서울대가 꽂혔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 전부 다 학교에서 다 도입 시작한 거예요. 외대부고도 1인 2기 다 하죠. 포철고도 1인 2기 합니다. 김천고도 1인 2기. 포철고는 심지어 여학생들 골프하라고 그러잖아요. 승마하라고 그러고. 돈 많으니까 다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고에서, 신목고에서 하물며 수영도 잘 못해요. 수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과 과정을 가진 것들이 우리가 학교별로 다 틀리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고니까 왜 서울대에서 이렇게 많이 가중치를 주지 이게 아니고요. 교육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교 자체에 평점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명덕 예고를 보면 영어가 54, 영어가 비영어가 38인데요. 지금 인문계열 이쪽에 일반고에서는 30단위밖에 안 돼요.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영어가. 그 다음에 수학은 24단위가 인문계인데 여기는 16단위밖에 안 돼요. 국어도 14단위고 인문계열이 여기 30단위예요. 그럼 이게 외국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외국어 말 그대로 외국어에 완전히 편중되어 있는 학교구나. 그럼 외고에 가서 35%가 이런 쪽인데 그럼 내가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외고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이 학교에 있으면. 자, 고교학점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로 선택, 심화 선택을 할 수 있게 학점제식으로 해보자. 그러면 이게 절대평가로 가야 되겠죠. 학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2025년 현 초3입니다.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원래는 2022년 시행이 있어요. 근데 그게 3년이 미뤄진 겁니다. 그럼 2025년 가면 진짜 시행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정권에 또 미뤄질 거예요. 아마 시행 못할 겁니다. 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생활기록부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원점수 과목 평균 똑같이 나오는데 표준 편차 없어졌죠. 그 다음 석차 등급 없어지는 거예요. 성취수재 학생 비율만 이렇게 나와요. 내가 A면 A가 32% 이 안에 들어요. 그럼 절대평가는 똑같은 거죠. 자,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흐름도가 어떻게 되냐면 선택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선택 과목의 수요 조사를 4, 5월에 네가 어떤 거 듣고 싶니 막 설문조사를 해요. 그 다음 개설 과목을 학교에서 확정을 시켜요.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너 어떤 걸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이 실제 수강 신청을 해요. 그럼 이게 운영이 되는 게 3월에 운영이 됩니다. 검색 중이에요. 지금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열심히 검색하고 있으시라고 그러고 제가 이제 지금 외고하고 이런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걸 학교 거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거점이란 게 뭐냐면 모든 학교가 하나고처럼 교육과목 편성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한 학교를 특성화시키는 거야. 수학에 대해서 거점,
과학에 대해서 거점, 영어에 대해서 거점. 그럼 그 옆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서 듣게 하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우리 양천구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엄마들이 많이 신경 쓰는 수학 쪽으로 보겠습니다. 수학을 봤더니 제일 가까운 학교가 송파 있는 동국고등학교. 그럼 그 학교를 가야 돼요. 어머님들 생각에 내가 목동을 다니니까 신목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과학을 봤더니 또 어디에 있냐면 제일 가까운 강서구에 덕원여고가 있어요. 그럼 우리 애가 강서구에 다니는데 양천구에 다니는 남학생인데 덕원여고를 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머리가 조금 뻐근해지면서 신목에 안 보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얘가 덕원여고에 가서 수업을 듣겠다고 서쳐요. 이대하고 포스텍하고 학점 교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텍 다니는 재학생들이 이대에서 그 여름 학기제 거기 가서 수강 과목을 들으면 학점이 그대로 포스텍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아주 신난 거예요. 방학 때 집에 왔어. 그 엄마한테는 너무 좋은 거죠. 어머님, 제가 여름 학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 잘 갔다 와. 어디 가냐 봤더니 이대를 가는 거야. 얘 입장에서 너무 좋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님들이 지금 그런 생각 막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 이게 잘 되겠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6개 대학의 학종 지표를 이제 6개 대학에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6개 대학이 연대, 중대, 경희대, 한국예대, 건대, 서울여대. 중대부터 여기까지 신경도 안 쓰이시잖아요. 그죠? 연대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4개를 크게 지표를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은 안 봐요. 발전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얘의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얘가 3년 후에 어떻게 발전하겠다 절대 안 봅니다.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입학사정관인데 연대 입학사정관이에요. 자, 입학사정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문으로 하는 입학사정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말하는 풀타임 잡이 있고 그 다음에 매해 계약을 경신해야 되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의 숫자가 학기 이렇게 입학 접수되고 이렇게 되면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교수들을 임시로 차출을 해요. 그래서 같이 서류 검토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입학사정관과 교수의 제일 큰 차이점. 교수는 누굴 뽑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입학사정관은 신경이 쓰인다. 왜? 계약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냐면 내가 일반고의 목동고 학생, 강서구의 학생을 학종으로 뽑고 싶어 연대에서. 근데 보니까 내신은 좀 부족해. 한 3등급 정도 돼. 근데 얘가 나머지 지표를 보니까 너무 괜찮아. 우리 말대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 뽑고 싶어요. 그러려면 입학사정관이 누구한테 또 어프로브를 얻어야 되냐면 교수한테 어프로브를 얻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입학사정관이 내가 책임을 지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어거지로 해서 교수들이 동의를 해서 얘를 뽑았어요. A라는 학생을. 그래서 2년, 3년간을 추적조사를 해봤더니 학점의 성취도가 B가 안 나왔어. 그러면 잘려요. 못 뽑습니다. 구조적으로 못 뽑는 거예요. 야, 네가 걔가 발전 가능성 있다고 네가 우겨서 뽑은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렇게 됐으니 너 책임져. 너 능력 부족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걸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왜 뽑아야 돼요? 아, 그냥 내신 성적 좋은 애, 객관적인 지표 좋은 애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도 이해를 해요. 아, 그때 보니까 얘가 내신 너무 좋았고 이랬는데 뽑으니까 얘가 공부를 안 해. 그거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머님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전공 적합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공 적합성이 제일 중요한 것도 뭐냐?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를 하느냐 마느냐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점 학교도 별로 없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점 학교도 없는데 거기다 학교에서 교과목 편성될 것도 없는데 내가 전공 적합성을 나타낼 게 뭘까? 일반고에서는 그게 수상 실적이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야속하게도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그럼 도대체 뭘 보란 얘기냐? 그러면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학업 성취도가 내신 성적입니다. 그럼 내신을 보란 얘기예요. 정부에서 내신에 대한 경쟁을 약화시키겠다고 내놓은 것들이 오히려 내신 경쟁을 부추기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고등학교 프로파일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학교 개관은 뭐 별거 아니지만 신입생 선발 방식을 달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고가 목동고하고 똑같은가라는 기준을 자기네들이 객관적으로 얻고 싶다는 거죠. 안 같잖아요. 예년에 하나고에서 내신 성적 순으로 일단 선발을 많이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목동 지역에서 여학생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내신 컷이 몇 등급이었냐면 몇 프로였냐면 몇 프로가 나오거든요. 2.5%가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2.5%를 넘어가는 학생이 하나고에 걸린 경우가 눈 닦고 찾아봐도 잘 없었어요. 남학생은 몇 프로일까요? 3.9%였어요. 4자가 들어가는 순간에 얘가 합격할 확률이 10%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뽑은 애들하고 목동고는 어떤 거냐면 1에서 100%까지 다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적이 최상위권 1등 한 애도 있을 거고 제일 밑에 있는 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들을 어떻게 똑같은 잣대로 볼 수 있겠냐는 게 서울대의 논리입니다. 연대의 논리고 고대의 논리입니다. 신입 승부를 하나씩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너네 학교에서 갖고 있는 특색사업과 교육과정 편성이 뭐냐면 교과목입니다. 어떤 걸 했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고교 프로파일이 쓸 게 별로 없어요. 일반고는 생각보다. 고대도 똑같은 걸 봤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환경, 구성원 특성까지 쓰라고 해요. 뭐 특성은 무슨 특성? 쓸 게 무슨 말이 있다고.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집 가까운데 찍는 건데. 그죠? 교육과정 운영 현황, 3개년 교육과정, 경제발전 교육과정도 아니고 3개년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반고에서 굉장히 머리 아파했습니다. 자, 한양대 학종 합격 2017년입니다. 그럼 2018년 내신 평균을 볼 텐데요. 자, 한양대 학종은 뭐냐면 면접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뭘 봐요? 그냥 학생부만 오롯이 보는 거예요. 학생부. 자, 보니까 주요 평가 영역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상 경력을 많이 본다 그랬는데 이거 없어지잖아요. 없어지. 학생부 분량 11장에서 34장까지 나왔고요. 수상 실적이 5개에서 95개까지. 봉사활동은 3년 하니까 538시간이 최고였어요. 538시간. 1년에 180시간, 170시간. 그럼 1년이 365일인데 그러면 3일에 한 번꼴로 일주일에 2번을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학교 이틀 다니고 봉사활동하고 이틀 다니고 봉사활동. 그런데 대부분의 전국권 자사고나 학종으로 가는 학생들의 평균 1년 봉사시간이 100시간입니다. 어머님들 지금 막 20시간, 30시간 너무 많다고 그러죠. 하나고 들어가는 애들의 평균 봉사시간이 50시간 이상이 나와요. 아,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중학교 3학년, 2학년 이렇게 되면 당연한 걸 갖고 뭘 그렇게 얘기를 해. 굉장히 새로운 듯이 쳐다보시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그 대학교 들어가는 봉사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대부분의 전국권 자사고에서는 봉사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쫙 펼쳐줘요. 여기 가면 뭐가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근데 중학교에서는 봉사활동 시간이 중요하고요.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는 봉사활동의 내용이 내가 전공과 진로와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보는 봉사활동 시간은 뭐냐면 얘들이 봉사활동이라는 건 자기 시간을 뺏기는 거잖아요. 놀고 싶어 할 때. 남을 위해서 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많으면 일단 얘를 인정하게 돼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구나. 왜? 우리 학교 오기 위해서. 이런 애를 잘하면 공부도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생각보다. 근데 대학교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그냥 봉사활동을 스펙적으로 만든 거냐 아니면 진짜 자기 진로와 연계가 있게 만들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고 들어간 학생의 봉사활동이 뭐냐면 얘가 노동부에서 봉사활동한 거였어요. 노동부에서 어떤 거냐면 직업 찾으러 오는 학생 있잖아요. 그죠? 구직 신청 뭐 이런 것들을 도와준 거예요. 노동부에서 가서. 근데 해보니까 업무 매뉴얼 프로세스가 좀 아닌 것 같아. 조금 뭔가가 불합리한 것 같아. 좀 더 합리적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노동부 사무관에게 정책 제안을 했어요. 파일을 다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동부에서 그거 쓰고 있습니다. 걔가 어디 갔냐고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에서는 거기서 봉사활동 했니? 네가 주기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내가 관심 많이 갖게 돼. 굉장히 훌륭해. 그걸로 끝나요. 자, 학종 내신은 1에서 5.4등급인데요. 2018년 오늘 이번에 그래? 저 위에 제가 그 가방 있거든요. 가방 좀 갖고 학과별 학생부 교과 전형 평균 내신을 보니까 어떠냐면 에너지공학과가 평균입니다. 1.02. 1.0 밑으로 내신이 없어요. 1.02. 정치외교학과 1.07. 중문과 1.12. 내신 성적이 가장 낮았던 학과가 1.83. 평균입니다. 평균. 근데 이게 학생부 교과로 못 뽑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그죠?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플러스 1에서 2는 특목자사가 없고요. 요 정도 들어가야 하는 게 보통 일반고. 일반고에서 1.0이면 서울대 같이 왜 이쪽으로 올까? 수능 최저 없거든요. 여기서. 수능 최저가 없거든. 그럼 어디야?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부 내신보다 수능을 더 겁내요. 내신은 1.3 막 이렇게 나오는데 수능을 보면 3, 4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수능 최저 통과를 잘 못해. 근데 한양대를 보니까 최저 기준이 없네. 그럼 누가 최고예요? 내신 잘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한양대가 이렇게 높아지는 겁니다. 숭실대도 하물며 숭실대 자연계열이 2.1 정도 돼요. 학생부 교과로 뽑았을 때. 서울대 인문계열 수시 일반고 학생 이거 대학에서 발표한 건데요. 일반 전형인지 아니면 직윤인지 명시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직윤이 거의 100% 확실합니다. 인문대 국사학과예요. 인문대 국사학과, 인문대 국사학과입니다. 제가 왜 다른 학과 제끼고 인문대 국사학과를 했냐? 국사학과가 골수 인문사회계열이에요. 국어국문학과와 더불어 국사학과가 골수잖아요. 철학과 요 세 개거든요. 자, 그럼 이 학생들이 특징이 뭐냐면 내가 수학과학에 약하고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 사회에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신을 보니까 그런가? 영어는 오히려 3학년 때 2등급 나왔는데 1학년 때 1.5, 1.5. 수학이 보니까 얘는 전체 1등급이고 1학년 1등급이고 2학년 1등급이고 3학년 1등급이에요. 사회 1.6밖에 안 되는데 B라는 학생을 봤더니 국어 1학년 때 1.5, 영어는 111, 수학도 111. 얘가 보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아요. 1.5, 111. 그 다음 수학도 2, 1.5 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패턴이 서울대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면 특징이 뭐냐면 얘가 이걸 가리면 얘가 어느 과를 지원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국사학과를 지원했는지 이공계열을 지원했는지 아무도 짐작이 안 돼요. 왜? 모든 항목에서 111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과목의 수상 실적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그다음 어머님들이 저기 밑에 있는 대학 여기 절대 가면 안 되는 데라고 생각하는 건국대 입시 결과 2018년 겁니다. 교과 평균을 말씀드리겠어요. 1.9, 1.8, 1.6, 1.2, 2.0 이상 되는 건 화장품 공학과 딱 하나 있어요. 다 2.0 및 1점대라는 거예요. 내신도. 그런데 학종을 보니까 더 전부 2에서 3이에요. 그죠? 어디가 더 쉬운가 도대체? 어디가 더 쉬워? 여기 들어가려도 내신 엄청 잘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학종이 쉽습니다. 학교 수준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건대 이런 쪽으로 가면 학종이 더 쉬워요. 한가람에서 학종 들어가기 더 쉽습니다. 수능 들어가려면요.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과 가려면 수능 가려면 평균 90.3을 받아야 돼요. 90.3이란 게 뭐냐면 이과 1.5등급이 89.8이에요. 1.5등급이. 1.5등급이라는 게 뭡니까? 1등급 2개, 2등급 2개예요. 1, 2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야 가는 수 있는 데가 건국대학 컴퓨터공학과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얼마나 힘듭니까? 학종을 가리니까요. 편하게. 근데 학종을 왜 애들이 못 가요?
처음에 공부 대비를 안 했어. 왜 대비를 안 해요? 내가 어떤 적성인지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뭘 대비를 해. 근데 웃기는 게 특목이나 전자고 하나고 이런 쪽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다가 내가 1학년 때 오면 딱 결심을 하고 내가 어느 계열 어느 전공을 갈 거야. 왜? 중학교 3학년 때 그 학교 들어가려고 하나고 들어가려고 자기소개서를 다 쓰거든요. 그때 참색이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1학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전문교과로 바로 뛰어들어가요. 근데 일반고는 그 편성이 공통으로 그냥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우왕좌왕 하는 시간이 1년이 걸려요. 그리고 1년이 걸리고 나니까 내가 내신이 3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럼 애들이 포기를 해요. 내가 3이 넘어갔는데 한가람에서 내가 가기는 어디를 가겠어? 학종으로.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 학교에서. 그래서 애들이 수능으로 쉽게 빠지는. 근데 수능의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생각보다. 그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 딴 게 없습니다. 내신. 제목이 이제 살다 보면 마법 같은 순간이 온다. 언제? 남학생 같으면 군대 갔다 와서 일주일간. 갑자기 모든 집안 청소 다 하고, 그 다음에 엄마 보면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평소 안 하던 짓 막 하고,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 신데렐라가 다시 원상복귀 하듯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또 그 전에 한번 언제 오느냐면 고등학교 1학기 때입니다. 미친 듯이 한번 공부를 하기 시작하다가 대부분 애들은 6개월 안에 포기를 해요.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래, 나는 예초부터 이 길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초중고 여가 시간의 비교입니다. 초등학교 봤더니 평일에 195분이에요. 고등학교하고 똑같아요. 195분. 근데 중학교 애들은 여가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241분? 휴일에 초등학교 애들은 442분? 고등학교 405분? 얘네들 487분. 중학교도 공부 초등학교부터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안 해. 왜 안 할까요? 그렇죠?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초등학교 때 못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니까 그래, 이 길이 내가 사는 길인가 봐. 근데 열심히 했더니 중학교 왔더니 딱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어.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엄마가 뭐 생각을 잘못한 걸 거야. 이 길이 아니야. 막 고등학교 되니까 맞아, 그 길이었어. 그게 사춘기라는 거거든요. 사춘기라는 게 딴 거겠습니까? 그래서 중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 이 논문이 너무 재밌어요. 김원주 박사가 쓴 건데. 자, 학습에 대한 태도가 중학생들이 어떤 걸 보통 가지고 있냐면 보통은 재미없다야. 보통은 재미없다, 보통. 이게 80%. 나머지 13.8%가 재밌다. 이 애들이 웃기는 애들이죠. 뭐가 재밌겠어요, 13. 근데 얘네들이 성공하는 레벨이잖아요. 보통 보면. 그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6%가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얘들 굉장히 감정적으로 썼을 거예요. 난 진짜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그냥 억압적으로 막 얘기를 해서. 그 다음 26.8%는 제대로 박힌 애들. 학생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나는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어떤 거냐, 목표의식이 없는 거죠. 그냥 학생이니까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66.6%는 자기 장래의 희망이 공부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과반수를 넘는 학생들이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나의 장래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목동 강남 쪽으로 오면 비율이 10%가 더 높아져요. 그럼 어머님들이 지금 데리고 있는 애들이 사실은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장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건지 확실히 몰라서 그렇지. 어렴풋하게나마 내가 장래에 잘 되려면 공부는 해야 돼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보니까 배우고 익히는 게 즐겁고, 그 다음에 뭐 배움 자체를 즐기니까 그룹이 3.99가 나오고, 보상 때문에 벌 때문에 공부하니까 내신 등급이 뚝 떨어져. 자, 배움이 즐거운 지수를 학교 유형별로 봤더니 가고가 4, 5점 만점이야. 외고가 3.3, 일반고는 2.9, 마이스터고보다 더 떨어져. 왜 이럴까? 이거는 교육과정 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들이 대학 갔을 때 뭐가 좋으시던가요?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어떤 점이 좋던가요? 미팅할 수 있어서, 술 마실 수 있어서, 소개팅 막 해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싫어했던 수학과학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인문사회계열 오니까 그 지긋지긋한 수학과학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경영경제 빼고는. 그 다음에 내가 이공계열 딱 오니까 그 지겨운 사회과목, 국어과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교양국어 때 빼고는. 그게 애들의 이걸 학습 능력에 대한 걸 확 올려줍니다. 과거가 왜 그러냐고요? 왜? 수학과학 중점으로 가니까. 근데 내가 수학과학을 너무 좋아해서 과거로 왔더니 50%가 수학과학이고 50%가 타과목이야. 내가 외고를 왔더니 35%가 외국어 관련이고 나머지는 65%밖에 안 되는 거야.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일반고는 보니까 내가 싫든 좋든 다 균등하게 다 해야 돼. 그 면이 애들을 잡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애들은 전부 이쪽이겠죠, 그죠? 밴쿠버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질문에 정답을 잘 맞히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 당연히. 근데 영재는 삐딱해요.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얘들은 빈둥거리는 듯 하면서 잘해요. 이게 사실은 제일 짜증나는 애예요. 내가 하나고 기숙사 애들이 4일 1실이거든요. 그래서 캠퍼스 투어를 가면 제가 물어봐요. 야, 어떤 친구가 제일 왕따 뭐 이런 애들이야? 저 어떤 친구가 제일 재수 없어? 그러면 4명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니까 얘가 공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 다 알잖아요. 대부분. 근데 진짜 공부를 안 한대요. 수업 시간에 딱 듣고 숙제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기숙사 왔으면 노트북 보고 딴짓하고 있대요. 그런데 얘가 전교일등이에요. 나머지 3명이 기력을 쓰고 공부를 하는데도 얘를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재수없대. 왜? 공부를 안 하는데 나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얘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걔는 영재예요. 이게 인구의 4%는 영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절대 예달아 할 필요가 없어요. 걔들은 걔들끼리 살아라 그러면서 던져주면 왜 거기에 대해서 속상하신가요? 근데 애들도 속상해요.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이유.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얘가 90점 간신히 넘어. 근데 옆에 영희 엄마 아들 철수를 보니까 이 인간은 맨날 놀아. 근데 학교에서 시험만 쳤다 그러면 100점이야.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그 엄마들이 가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해. 큰일이야. 맨날 놀러 다녀. 그랬더니 이번 성적이 90점밖에 안 나왔어. 그게 뭐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면 너네 아들하고 똑같은 100점이 나올 수 있으라는 거야. 그래야 자존심이 안 상하잖아요. 엄마만 그럴까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이 그래서 아예 이렇게 초반에 조금 간을 보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 뜨거워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공부를 안 해놔야 되겠어요. 걔들이 딱 생각해보니까 재해보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100점 나오기 너무 힘들 거야. 그럼 엄마가 어차피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아무리 해봤자 95점밖에 안 나오면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할 거야. 왜? 내가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니까. 그럼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면 차라리 공부 좀 안 하는 듯이 계속 보이고 89점을 맞춰서 생각해요. 목표치는 딱 90이에요. 90이 딱 되면 엄마가 잔소리를 덜 하는 대신에 엄마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와 우리 애는 공부를 저렇게 안 해도 90이 나오네.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엄마하고 애하고 같이 서로 간에 공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걸 공유를 하게 되냐면 우리는 고등학교 가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애도 알고 엄마도 알아야지.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우리 특목관에 상담을 두 어머님이 똑같이 오셨어요. 지금 이제 어머님들이 대부분 여기 중간에 계시니까 뭐 한 8단지부터 시작해서 뭐 한 10단지 이렇게 계시겠죠. 5단지 이래는 어제 프리미엄과 설명회 오셨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님 두 분이 다 앞단지 출신이에요. 앞단지가 강남식 비슷합니다. 근데 한 분은 굉장히 뒷단지 스타일. 그러니까 한 분은 굉장히 리버럴 해요. 관대하고. 그 다음 학생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똑같은 여학생인데 둘 다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래서 다중지능검사 똑같이 받고 레벨 테스트 똑같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너럴을 한 어머님의 애는 굉장히 언어에 대한 게 굉장히 높아요.
수학도 그런 대로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당장은 내신하고 이런 것 좀 부족해서 그 다음에 생기부도 부족해서 보완할 게 많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한 해는 보니까 그냥 중간 정도인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애보다 다른 쪽의 적성이 다 뒤져. 근데 이 엄마는 완전히 앞단지 엄마야. 애를 지잡듯이 잡는 거야. 그래서 너는 명덕을 가야 돼, 명덕을 가야 돼. 얘는 엄마가 막 시키니까 나는 뭐 사실은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라니까 뭐 가긴 가야 되나 보다. 그 다음에 이제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내가 좀 열심히 하면 갈 수 있겠지 공부를 하고 얘는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엄마 나는 명덕에 가는 게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이것저것 막 하고 그러고 지금 뭐 해봤자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나빠졌어요. 그래 그냥 CNC 특목반만 다녀봐. 같이 영어 다녔어요. 결론적으로 이 앞단지 엄마는 얘를 명덕에 보냈어요. 얘는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일반고에 갔어요. 목동 지역에. 그러면 3년 후에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 관대한 엄마의 이 따님께서는 중경예시 중에 한 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수능 엄청 잘 본 거예요. 진짜. 내가 수능 성적표를 봤더니 112였나 그랬어요. 자, 이 학생은 또 어떻게 됐냐면 명덕 예고를 갔는데 결국은 어디를 들어갔냐면 연대국제학부로 들어갔어요. 언더. 얘가 돈 못했다니까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생겨? 우리나라 입시는 머리순으로 뽑지 않는다. 우리나라 입시는 절대 머리순으로, 머리 좋은 애 순으로 뽑지 않는다. 어떤 분은 굉장히 미안이 되실 거고 어떤 분은 좀 실망하실 거고. 그래서 서울대 평균 입학생들의 IQ는 117이고요. 하버드는 128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미국에서 보는 공정성의 개념은 뭐냐면 지 머리에 생긴 대로 학교를 가는 거예요. 내가 IQ가 150인데 MIT에서 안 받아주는 게 이상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게 공정성이 결여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IQ 100인데 사교육을 막 써서 하버드에서 받아주면 하버드가 미친놈인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못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머리가 나쁜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예 틀어 막아버렸어요. 걔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엄마 아빠가 기부금을 엄청 줬을 때 들어요. 부시 대통령에서. 엄마 아빠가 완전 초인류 가문에 돈을 엄청 기부를 했을 때 걔는 특별 케이스로 받아줘요. 근데 그 특별 케이스를 갖고 걔네들이 쓰는 돈이 뭐냐면 장학금으로 머리 좋은 애들한테 왕창 풀어버려요. 우리나라의 공정성 개념은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낼 수 있게 만드는 입시체제가 공정한 거예요. 미국은 이 입시체제가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머님들이 수능 전형 확대하고 뭐 그러니까 성적이 이렇게 쭉 나오는 순도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미국은 그런 게 없나요? SAT 1, 2 있잖아요. SAT 1, 2 돼가지고 만점해서 하버드에 떨어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영재성 판별의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수능이 영재성 판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카이스트나 포스텍 서울공대가 추구하는 것은 초 엑셀런스입니다. 슈퍼 엑셀런스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왜 수능 성적으로 뽑아요? 어머님들이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뭐 월에 한 200, 300주면 지금 수능 3, 4등급 나오잖아요. 수학이 1등급 잡아댈게요. 내가 사회응용 못한다고, 국어 못한다고, 3, 4등급 있다고, 한 달에 3, 400 투입하면 걔 1, 2등급 떨어올려요. 그럼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 월에 한 1,500 정도 들어가요. 걔한테만. 걔한테 교육비 다 들어가고 우리는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당할 그룹이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겠지만 1,500? 어우 싸다. 1억도 아니고 1,500? 그거 해가지고 애가 연고대를 갈 수 있다고? 당연히 돈 넣죠. 나 같아도 넣을 것 같아요. 내가 월 한 10억 정도를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애한테 1억에서 2억만 투자하면 애가 연고대를 가는 거야. 근데 그냥 놔두면 얘가 어딜 가요? 인서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어머님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아빠들이 죽어나는 거야. 그러게 내가 돈 좀 벌려고 그랬잖아.
그 돈이면 그냥 애 서울대 연구대 다 보낼 수가 있는데, 그죠? 우리 아이는 언젠가 언어 능력, 지적 호기심, 창의적, 직관적 능력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향상의 적, 여기서 아빠들은 제일 하고 싶은 식탁에서 밥만 먹지 말자. 어머님들한테 할 거는 청각적, 시각적으로 산만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말자. 청각적이 뭐냐면 주로 TV 소음. 그 다음에 아빠와의 부부싸움. 이거 청각적으로 굉장히 해롭습니다. 이게 비주얼라이즈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산만한 환경이 뭐냐면 청소를 잘 해놓으시는 거. 집에 가면 거실에 뭐가 이렇게 푹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애들이 생각보다 집중력에 굉장히 저해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집에 깔끔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럼 애들이 딱 들어가면서 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 저기 걸레 떨어져 있고 여기 막 떨어져 있고, 그럼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너무 청소를 안 하니까 나라도 청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기를 붙잡고 청소를 하기 시작.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기 시작. 이게 우리 집 케이스 대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내가 딱 드는 게 뭐냐면 서재에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일단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굉장히 와이프한테 사랑을 받는데,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해서 사랑스러운 건 별개 문제입니다. 공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자, 영재학교는,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이 영재학교인데 한국 영재학교 기준으로 보니까 IQ 130 이하가 28%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재라고 하는 그룹은 145 정도거든요. IQ 140, 145. 근데 의외로 영재학교라고 하는데도 보니까 IQ 130 이하가 28%. 주로 어느 학교 학생들이에요? 주로 목동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에요. 빠른 번째예요. 이게 영재학교에서 2단계 필기시험의 이름이 뭐냐면 영재성검사예요. 수학과학 면접이라고 하는 데는 세종고,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가 수학과학 면접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영재학교는 2단계에서 보는 게 뭐냐면 수학과학 필기시험이라고 안 돼 있고 영재성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영재성검사에서는 언어능력 시험이 들어가요. 영재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언어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IQ 130 이하가 영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게 우리나라인 거예요. IQ 130 이상 전체 인구 6%입니다. 자, 학업 성적의 좌우 요인. 이제 킹스 칼레지 카일 램펠트 박사가 이제 조사를 한 건데, 학업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성적이 결국은 고등학교 성적에 연계된다는 게 이 사람의 지론이고, 이 학업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유전자가 70%, 환경이 30%. 어머님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년 애들 내신 성적표를 보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애가 내가 나의 DNA가 몇 프로가 있는지, 아빠의 DNA가 몇 프로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게 70%를 좌우한 거예요. 나머지 30%가 환경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재학교도 28%가 IQ 130 미만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은 어디를 조사했냐면 미국하고 영국을 조사한 거예요. 샘플링을. 우리나라를 조사하면 이게 거꾸로 나올 거예요. 보나마나. 보나마나. 유전자 30%, 환경 70%. 환경이란 게 뭐야? 엄마의 열이가 70%. 아빠의 무관심과 아빠의 열. 아빠의 열이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 추세적으로 보면 컨설팅 오실 때 엄마 아빠가 같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진로 컨설팅 굉장히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시라는 게 결국은 우수한 학생을,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고 전공에 대해서 연계성을 많이 가진 애들을 선발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내가 흥미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네요. 다중지능이 좋은 게 뭐냐면 모든 아이가 영재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아이가 영재라는 개념이에요. 박지성이가 신체 지능 지수가 A+예요. 근데 A+인데 얘가 어느 지능이 A+냐? 아닙니다. 걔 인터뷰 예전에 한 거 보면 말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왜 걔가 갑자기 그렇게 유식하게 됐을까요? 걔는 축구를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축구를. 그래서 축구에 대한 걸 막 나중에 돼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EPL, 영국 프리미어 리그 가서 뛰다 보니까 영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 제일 먼저 가서 보니까 일본 애들하고 대화를 잘하면 일본 애가 그때 애들이 개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 가서 코치하고 얘기를 자꾸 하려다 보면 언어가 필요한 거야. 외국어를 습득을 해야 돼. 스스로 외국에 대한 마인드를 고쳐 잡았어. 걔가 지금 일본어, 영어 다 잘합니다. 영어는 심지어 거기서 대학원 과정을 나왔어요. 코칭 스쿨. 이게 뭐냐면 영재성검사라고 말씀드리기 그렇고 다중지능검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한 10개 정도 항목이 있는데 얘가 이 10개에서 틀림없이 하나는 잘하는 게 있을 거다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요. 이 하나를 발전시켜서 다른 영역까지 확산시키는 거예요. 박지성이 모델로. 야구 선수 중에 허구현 씨가 이제 해설위원 하잖아요. 그 양반이 고등학교 때 야구를 잘해서 옛날에 특기자로 그냥 연대고대에서 뽑아줬잖아요. 그래서 보통 고대를 가는 애들이 어느 쪽을 많이 가냐면 체육교육학과를 많이 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그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편하잖아요. 일단 공부를 안 해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허구현 씨만 어딜 가냐면 고대법대를 갔어요. 고대법대 가면 몇 명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으니까. 고대법대를 가서 축자사자 한자를 봐요. 법전을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영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야구는 잘 못했는데 지금 그 방면에서는 최고예요. 하나를 잘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필요한 걸 확산시켜요. 이연복 씨 제가 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짜장면 만들어서 파는 거 있더라고요. 뭐 현지에 적응해서 뭐 중국에 가서 막 그걸 보니까 오늘 내가 짜장면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막 들던데 그 양반이 진짜 잘한 거는 중국어도 잘하죠. 일어도 잘해요. 영어는 못하나요? 영어도 잘해요. 한 명 더 얘기해봐요. 백종원 씨. 영어도 잘해. 일어도 잘해. 중국 가니까 중국어도 잘해. 책은 모든 책을 안 읽어본 게 없어. 전부 원서로.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한 건 뭐예요? 요리.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연대 사회복지학과. 왜 사회복지학과를 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 그 양반 제가 알기로는 집안이 되게 좋은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연대 타이틀 보고 들어갔을 거예요. 사회복지학과. 제일 낮았으니까.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로 요리에 대해 관심이 있었으면 차라리 경희대 외식조리학과를 가는 게 더 나았어요. 그럼 더 거기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양반은 자기 전공을 떠나서 그쪽을 하다 보니까 외국어에 다 섭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지능까지 다 골고루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야 하나고 입시가 이러니까 네가 국영수사가 5개 과목 2학년 1학기 전부 A를 받아야 돼. 그 다음 봉사시간 50시간 해야 되고 그 다음 독서를 1년에 10건 이상 해야 되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특히 수학과학 선생님들의 평가가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네가 자율동아리 하나 정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네가 지금 뭘 하고 뭘 잘하고 싶고 뭘 잘하면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기에 흥미를 가져서 책도 읽고 그 다음 거기서 자기 스스로 찾아서 체험학습도 해보려고 그러고 동영상 사이트 들어가 보고 그러고 관련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걸 찾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습니다. 나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하나고를 가는 게 아니고요. 드론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학교면 국민대 시각디자인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성공을 우리나라에서 못하잖아요. 라고 얘기 창업하면 돼요. 우리나라 창업하면 너무 힘든데요. 그럼 미국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딱 하나 부딪히는 게 영어를 해야 된다. 영어는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항상 드리냐면 나중에 과거 영재고 공부를 하게 되면 수학과학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애들이 제일 먼저 적는 게 영어를 적게 돼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영어를 베이스로 해야 우리나라 취업률 얼마나 높은데요? 50%입니다. 청년 실업. 50%예요. 이화여대 인문사회계열 나오면 취업률이 45%입니다. 숙대 48%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일반 대학, 제가 6개 대학 제외한 학교 55% 선입니다. 2명 중에 1명은 취업이 그 애인데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재수, 삼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데를 못 가요. 근데 걔네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일본 가 있잖아요. 일본의 기업체들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뽑으면서 제일 좋아했던 거 영어를 잘한다. 일어를 잘한다가 아니에요. 영어를 잘한다.
일본은 굉장히 멀티내셔널 쪽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쪽하고 교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은데 일본 애들의 특성이 뭐냐면 외국 애들하고 말하는 거를 수줍어하고 겁내요. 그래서 해외 지사 파견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애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려니까 일어도 열심히 해요. 애들이 영어, 일어, 한국어 3개국어를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전공 실력만 있으면 취업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미국의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일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거기다 내 전공 지식이 있으면 무조건 취업을 하게 돼요. 제가 외국 애들하고 항상 말하면서 느끼는 게 그냥 우리나라 애들이 진짜 똑똑하구나. 그거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해서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죠. 제가 한참 똑똑할 때가 아니라 영어를 좀 할 때 외국 애들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내 뭐 그렇게 전공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닌데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걔들이 항상 하는 수식어가 You are smart예요. 그런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중학교 애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걔들에게 날개만 달아주면 걔들은 어디 가든 간에 다 취업돼요. 꼭 우리나라에서 취업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 친구 고등학교 동기 아들 딸내미가 걔가 이제 해외에서 주재원을 했는데 고3이 돼서 고2 정도 돼가지고 애가 상담이 들어왔어요. 이메일로 제 친구. 야, 우리 학생부 뭐 이런 그런 걸 이제 보내줬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연대나 고대 생각하고 있는데 특례입학 있잖아요. 해외 주재원 오래 했으니까 이걸로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뭐 어떤 게 필요하니? 그래서 제가 걔 봤더니 성적도 좋아요. 성적도 좋고 그다음에 영어도 잘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야, 연대에서 얘가 이제 이공계열 쪽인데 걔가 원하는 게 바이올로지 쪽이거든요. 바이올로지인데 얘가 의대가 아니에요. 근데 야, 그럼 바이올로지인데 우리나라에서 바이올로지 해가지고 여학생이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의사나 약사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려면 너무 경쟁이 심한데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그냥 해외 쪽 보내는 게 어떠니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걔가 나중에 바이오 케미스트리를 택했는데 이걸 쭉 찾아보니까 바이오 케미스트리가 제일 잘하는 데가 미국 쪽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쪽하고 홍콩하고 싱가포르 네 지역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가 영국에서 바이오 케미스트리가 괜찮습니다. 그 다음 아이비리그 플러스 쪽에서 바이오 케미스트리가 좋은 쪽에 학교가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홍콩 유니버시티가 거기에 강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국립대학하고 난칭 유니버시티인가 뭐 그쪽이 괜찮아요. 그래서 6개 학교를 썼는데 4개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 왔어요. 근데 컨디션이 다 틀린 거예요. 미국 쪽은 일단 등록금이 높아. 일단 제외시켰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 동기가 보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제외시켰어요. 이건 대도 너는 못 가. 너는 못 가. 근데 영국은 애가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임페리얼 칼리지가 이게 탑5가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보니까 등록금이 1년에 4천만 원 나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주거비가 또 영국은 심하잖아요. 다 합하니까 거의 3, 4천인데 와 내가 연봉 1억 받아가지고 얘한테 3, 4천 보내면 도대체 우리 집은 뭐 먹고 살아가지? 이거 안 되는데 생각은 했는데 홍콩 유니버시티는 뭐냐면 4년 장학금 획득.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4년 장학금 플러스 한 달 용돈 플러스 그 다음에 4년제 졸업하면 싱가포르 공무원으로 탁채. 어디 택했냐고. 그래서 얘가 갈등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아빠 나 임피리얼 가고 싶어. 애들 꿈이 그런 거거든요. 뭐 인문학 같은 거 옥스브리지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그래서 임피리얼이라는 막 가슴 홍콩 유니버시티 괜찮은데 홍콩 날씨도 너무 덥고 막 그다음 바로 중국 예쁜데 더럽고 막 홍콩 가보셔서 알잖아요. 뒷가보고 얼마나 더러워요. 나는 홍콩의 냄새 자체가 싫어요. 진짜. 왜는 날씨는 이렇게 습기차고 조금만 들어다니면 등에 쫙 붙어가지고 막 너무 싫거든요. 결국 걔가 싱가포르 됐거든요. 싱가포르 지금 3학년인가 2학년인가 너무 재밌대요.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너무 잘해요. 자기는 한 수 밑으로 갔대. 아 임피리얼 가려던 난데 뭐 여기 와서 내가 잘하겠지 그랬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공부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지금 공부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우리나라에서 여학생들이 살 길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 길이 뭐냐면 의사와 약사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사. 전부 산자 들어간 거잖아요.
판사, 검사.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공부 열심히 시켜서 대학교에서 교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교환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외에서 이제 한 6개월에 1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저는 해외 쪽으로 가라고 말씀드려요. 솔직히. 여력이 있으면 대학교 자체를 해외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우리나라는 성차별도 심하고 사람 선택을 못해요. 이게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우리나라. 자, 이제 조직적응검사, 승용검사 요 세 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중신흥검사라고 어머님 신청하시면 들어가 보면 인터넷상으로 이걸 하게 돼요. 이 결과를 가지고 어머님하고 학부모님 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어머님만 오시겠다고 막 우기시는 분이 있는데 어머님이 턱 먹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내가 진로 설정 막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으니까 잘하는 일을 찾아주는 게 첫 번째 순위. 그 다음 진학 학교와 전공 직업을 1, 2, 3순위로 매기는 거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과목을 해야 되고 비교과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돈이 들어간다. 재원생이 10만 원이고 비재원생이 20만 원인데 1시간 기준이에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목동 지역의 어머님들이 제일 큰 특징 가성비를 철저하게 따진다. 제가 그 강남에 학원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을 때 강남에서는 원작을 했거든요. 이쪽으로 왔을 때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학원비를 깎아달라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더라. 한 번은 데스크에 이렇게 봤더니 학부모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야. 결론이 뭐냐? 몇만 원 깎아주세요. 야, 그래서 내가 문화적 쇼크를 좀 받았어요. 내가 잘 사는 집이 아니고 강남에서는 그런 게 사실 없거든. 그냥 50만 원이 50만 원이고 내가 싼 걸 가고 싶으면 20만 원짜리 찾아가면 돼요. 거기서는 그런 식이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뭐 여기 와서 내가 뭐 야 5만 원 깎아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싼 데가 또 있어요. 근데 CNC는 다니고 싶은데 어머님의 논리의 근거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할 테니 몇만 원만 깎아주세요. 상담실 직원이 말을 하다가 이게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때 CNC하고 규모가 2,000명, 2,500명, 지금 7,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담배 피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보다가 너무 안 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깎아드렸어요. 이게 뭐 부원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뭐 할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사용해서 제가 10% 깎아드릴 테니까 어머님 등록하시고 그냥 다니세요. 어머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비싸죠, 그죠? 비싸다고 생각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인터뷰하고 적성파하고 진학희망 합사하고 스법하는 게 이게 입시연구소에서 하는 거예요. 회당 10만 원. 재원생 기준으로 비재원생 20만 원. 근데 여기서부터는 공짜예요. 어머님들이 그토록 바라시던 공짜. 이게 뭐냐면 CDP라는 거예요. 그 CDP라는 게 적성파악, 적합계열, 전공설정 이런 거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1년에 3, 4회로 제한이 걸린다는 거죠. 야, 이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3, 4회가 지난다는 건 뭐냐면 처음에 저런 다중진흥검사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거 과제를 줘보고 이거 과제를 줘보고 찾는데 1년이 넘어가요. 근데 이게 제일 큰 장점은 공짜. 그래서 어머님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하게 되면 시간이 단축되는 거고 1년이 가도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그냥 무료로 하셔도 돼요. 이게 CDP라는 거고요. 특목권하고 그 다음 프리미엄관 이쪽 재원생들은 전부 무조건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야. 그럼 분관하고 목동관에 있는 학생들은 어떠냐면 이거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하는 거예요. 공짜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만 하는 거니까. 일반고 진학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꼭 특목고 가는 애들 제가 다중진흥검사 이런 거 하는 게 진학 컨설팅을 하는데 진학 컨설팅이라는 게 꼭 특목고만 가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전공 찾아가는 거죠. 그러려면 학습 플래너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시간 관리가 가능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작성 원칙이 뭐냐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몇 문제 풀겠다, 몇 페이지 하겠다, 그 다음 시간대별로 어떻게 하겠다, 주별에서 일별, 월별에서 주별, 일별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 본인 확인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본인만 확인하라 그러면 못 믿었잖아요. 엄마 나 다 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어머님들이 머릿속에 안 떠오를 거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작성 예를 보시면, 예를 들면 영어는 연타 영어 문법이라고 있더라고요. 야, 별 이름도 다 있어요. 연타 영어. 월 4강이 목표고 월 계획을 짰어요. 그랬더니 주 계획이 주 1강 가는 거고, 1강을 보니까 보통 1별로 5페이지 나가면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짜는 겁니다. 자, 이게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인데요.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곡선이잖아요. 어머님 너무 잘 아시겠죠? 우린 10분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어머님들 설명에 막 열심히 듣고 있다가 이거 나가서 한 10분 있으면 반이 아니라 한 20, 30% 정도 기억나실 거예요. 망각 곡선에 의하면 20분 지나면 58%만 기억을 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44% 기억이 되고요. 9시간 지나면 36%밖에 기억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크리티컬 타임이 뭐냐면 20분, 1시간, 9시간, 최소한 9시간 안에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후에 전부 학원을 간다는 전제하에서, 월수금 보통 요즘 수학학원을 다니고 화목은 영어를 많이 다니시죠. 학교 수업 4시까지 쭉 하고 학교 숙제 4시에서 6시까지 하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뭘 하는지 의문스러우실 겁니다. 이 시간을 일단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학교 수업 10분 듣고 나서 제태로 보면 지금 수학학원 가야 되잖아요. 수학 숙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열심히 강의를 들어. 그러면 뭘 하냐면 영어 숙제를 해요. 열심히 수학 문제 막 풀고 와가지고 와 머리가 막 컴퓨터처럼 막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영어 단어를 무식하게 외우거든요. 왜? 내일 CNC 가면 영어 단어 테스트 하니까 지금부터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수학 5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엇갈리게 못 가요. 대체적으로. 그럼 여기서 딴짓을 하게 돼요. 뭔 딴짓? SNS. 대체적으로. 자, 그리고 화목이 되면 영어 학원을 가잖아요. 그럼 영어 학원 열심히 문법 설명 듣고 독해 열심히 하고 나서 와 내가 무슨 철학자가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와서 수학 숙제를 하고 있어. 그러면 아까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이 9시간이 크리티컬 타임이거든요. 이 수학 학원 갖고 와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때 넘어가잖아요. 수학 숙제를. 9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 경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적성적으로 뛰어나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면 그래도 기억이 많이 날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영어에 대해서 아니면 수학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엄마가 다니려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야. 그런 학생들은 20%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 늘어지게 돼요. 이날 하게 되면 어머님 제가 이거 팁 하나 드릴게요. 영어나 수학 학원에서 보통의 강사들이 숙제를 주는데 분량을 생각하면서 주게 되거든요. 이 분량에 걸리는 시간을 2시간을 잡아요. 대체적으로 2시간 기준으로 줘요. 2시간은 해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애는 1시간 반 만에 끝나고요. 어떤 애는 2시간 반, 3시간에 끝나기도 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듣고 나서 바로 했을 때 2시간을 오버하는 경우는 거의 안 생긴다. 대부분 1시간 반 안에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게 되면 CNC 오게 되면 숙제 양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애들이 질리는 거예요. 3시간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미루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밀리고 또 밀려요. 그래서 스파실에 가서 문제 풀고 있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조금 힘들겠지만 처음에 3개월은 내가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갔다 와서 밤을 새더라도 해야 돼요. 절대 그런 숙제는 안 주기 때문에. 밤을 새서 하는 숙제는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날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게 우등생이에요. 지독하다 그러잖아요. 자기 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게 이게 우등생의 첫째 조건입니다. 근데 이게 그날 들으면 그래도 편해요. 그날 학교에서 수업 다 들었잖아요. 복습하는데 1시간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 계속 미루지. 그 다음에 제가 권하는 것은 일요일에 자유시간을 주자. 교회를 가든 친구들하고 놀려서 테마파크를 가든 여기 뭐 현대백화점 놀러를 가든 영화를 보러 가든
애들한테 이걸 주자. 공식적으로 시간을 족벌해야 돼요. 근데 이날 뭐 수학학원 가고 과학학원 가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에 주자. 나머지 시간. 그래서 애들이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감정을 느껴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닌데 이걸 느끼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서 확인을 항상 어머님들이 주일에 하셔야 돼요. 주일에. 주일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제부터 어머님들이 바라시는 특목 입시인데요. The road not taken. 로버트 프로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두 길이 있었는데 한 길을 남겨뒀더니 영영 끝나버렸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옆에 같이 사시는 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막 이렇게 방북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그냥 그 김정숙 여사하고 뭐 연애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길래 보면서 그래 나도 그때가 근데 그 여학생이 참 날 좋아하고 맞거든. 와이프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날 좋아한다고 쫓아다닌다 뭐 생각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어쩌고저쩌고 외고 정부권 자사가 없어질까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죠. 결론적으로 안 없어집니다. 왜? 이게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없어지려면 조혜영 교육감이 기분 나빠. 야 명덕외고 없애라고 해서 못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령 올해 들어갔더니 내년에 없어진다고 발표가 나. 그럼 올해 들어간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원칙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입시 피라미드는 11,915등 안에 들어가요. 서울 경기로 따지면 9,150등 안에 들어가요. 영재고 789명, 과학고 1,261명, 식계전자고 2,720명, 전국외고 6,117명, 전국국제고 1,021명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서울대 연고대는 거의 들어갑니다. 그럼 애들 중에서 명덕외고 갔는데 왜 성대도 못 가고 서울대도 못 가고 그래요? 걔네들이 갈 수 있죠. 모든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왜 못 가요? 그거는 보면 20%는 항상 최우수 그룹에도 뒤처지는 애들이 나타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로만 100명을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20명은 또 희한하게 못하는 애들이 나타나서 그 다음 B그룹보다 더 못하는 애들이 나타나요. 파레토의 법칙인데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100명을 뽑으면 100명이 전부 우수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그룹에 들어가면 상대적인 우월성이 나눠져요. 그럼 이 상대적인 우월성이 나타나는 근거가 뭘까요?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대원외고 쪽 전부 괜찮은 애들은 다 뽑았는데 그죠? 그럼 애들이 전부 서울대 연고대 가야 되는데 왜 못 갈까? 왜 성서한도 들어갈까? 딱 하나입니다. 자신감. 자신감이에요. 거기 가면 20% 애들은 기죽어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네. 기죽어. 기죽지 말아야 돼요. 그래 지금 내가 중간고사를 쳐보니까 100명 중에 내가 80등이야. 근데 내가 공부하면 50등 안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상위 20등 안에 들어가서 내가 서울대 갈 거야.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애들이 이게 뭐냐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거든. 어머님들도 그러시거든요. 나도 그렇거든요. 막 힘든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는 게 편하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어떤 애들은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우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애들 편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대학교 올라가서 그 성격으로 바뀌지 않고요. 갑자기 누구처럼 군대 가니까 애가 성격이 완전히 변했다. 되돌이표 오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거는 어렸을 때 들어가요. 어머님들이 지금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애들이 항상 긍정적이라 해요. 그게 엄마들이 살아가기 편해요. 애들이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수용적이라는 얘기예요. 어머님들, 아빠들이 제일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애가 이렇게만 했을 때 반발을 막 하고 와 그러면 우리 애가 굉장히 개성적이고 창의적이야 하는 걔는 뭘 지각한 거예요.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거하고 뭘 지각한 거는 180도 틀린 개념. 공부 잘하는 애들이 99%는 수용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수용적이야. 새로운 사실에 수용적이고 자기가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수용을 해요.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을 해요. 걔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엄마가 나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을까? 내가 살았을까? 엄마가 학습 경험이 많을까? 내가 많을까? 우리 강사가 많을까? 내보다 많을까?
딱 보면 엄마가 많고 강사가 많고 학교 선생님 많잖아요. 그럼 걔가 그 말을 들어요. 이게 논리적인 메커니즘이 우등생들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근데 중하위권 반발 지금 사춘기 막 심한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가 알긴 뭘 알겠어. 엄마가 내 경우가 똑같지 않은데 학원 강사? 집불 뭘 학원 강사가 뭘 하고 그렇게 잘했으면 학교 선생님 됐겠지 이렇게 생각. 또 학교 선생님 말은 어떻게 아우 꼰대가 하는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 걔가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자기 자신은 굉장히 위대하고 영재라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김용 다트머스 대 총장, 지금 저쪽에 WTO 총장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세계은행 총리하시는 그분이 예전에 브라운 대학인가 거기서 인문사회학을 전공했어요. 학부 시절에. 그래서 대학교 3학년이니까 4학년 때 아빠가 그 브라운 대학에서 애를 데리고 집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대학교 4학년 졸업하면 대학원을 가는데 미국에서 대학원 전공 고르는 굉장히 자유스럽잖아. 그래서 어떤 쪽을 전공을 하고 싶으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게 김용 총재가 뭐라고 했냐. 아빠 나는 보니까 인문학을 하다 보니까 철학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철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때 아빠가 갑자기 갓길에 차를 탁 세우더니 너 지금부터 여기서 내려서 걸어서 우리 집에 와. 그게 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왜요 아빠 왜 그러시느냐. 야 네가 이게 미국에서 마이너리티인데 마이너리티가 사자가 안 달리고 어떻게 살아갈래. 아버지가 서울대 치과대 치대를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여기서 내가 서름 받고 있는데 네가 하물며 그런 걸 달지 않았을 때 철학을 해가지고 얘들하고 어떻게 네가 경쟁이 될 거야. 나는 그런 애를 못 키워요. 지금 어머님의 아들 같으면 그래요 나 그냥 걸어서 집에 갈 거예요. 그래서 팍 내려가지고 집에서 걸어올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막 전화하겠죠. 엄마 이제 막 다 떨어졌어. 뭐 어쩌고저쩌고. 김용춘 저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빠가 너무 원하시는 거 내가 해드려야 돼.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가 됐어요. 닥터십을 땄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뭘 따냐면 철학 박사를 땄어요. 자기 하고 싶으면서. 그 양반이 박사학위가 3개예요. 모든 쪽에 이런 경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처에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진짜 원해서 의사가 됐나요? 당신이 진짜 원해서 판사가 됐나요? 물어보면 90% 이상은 엄마, 아빠가 원해서. 그러고 나서 지금 뭘 해요? 음악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피아노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또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림 그리고 공부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고 책을 쓰고. 어머님들 개념 정립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반항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 애하고 충동적인 애하고 수용적이고 조용한 애하고 기준을 따로 보셔야 돼요. 이게 수용적이라고 해서 애가 개성이 없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말 잘듣는 애가 얘가 자기 의견이 없어서 말을 들을까요? 말 들을만 하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을만 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가진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심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인생 편하게 살아요. 나중에 돼서 걔네들한테 효도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열심히 공부하면 학습해지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 그 다음 특별하고 인정되는 학교를 진학하는 거, 이게 학생의 마음가짐입니다. 31%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18%가 뭐냐면 학교고요. 16%가 교사예요. 그래서 애들이 심리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예를 들면 내가 신문고를 갔더니 너무 신문고가 좋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 이 선생님을 믿고 이 학교를 믿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판검사 될 수 있고 연대 고대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근데 애들이 일반고 가면 그 마음가짐을 잘 못 가져. 양적인 애들이 꼭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학종을 포기했어요. 왜? 담임선생님이 뭐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을 나더러 써오라고 그래. 뭐 그런 학교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학으로 갔더니 어떻게 해요? 한 학교 학생부를 딱 프레젠테이션으로 띄워놓고 서너 명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얘 학생부에서 뭘 고쳐야 될까요? 뭘 보완을 시켜야 될까 토론하고 있어요. 그걸 보는 학생들하고 이쪽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하고 애들이 신뢰도가 학교에 대한 게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자, 고등학교 입시는 이렇게 간다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영재고 치고 떨어지고 과거 시험 쳐서 떨어지면 한화고를 시험 칠 수 있어요. 근데 한화고 시험을 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단계부터 갈 수 있어요. 1단계는 못 가요. 2단계에서 거주지, 강서, 양천 지역에 학교를 2개 선택할 수 있는 게 40% 배정이 돼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근거리 배정, 일반고 학생들 똑같이 근거리 배정이 됩니다. 근데 근거리 배정되다가 예를 들면 이게 버스거리, 통학거리 30분인데 예를 들면 여기 서대문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신도림 쪽에 고등학교로 가면 어떻게 돼요? 걱정들 하시죠, 그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목동 쪽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과학고, 영재고, 그 다음에 한화고 시험을 많이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이쪽에 빈자리가 많죠. 그럼 이 빈자리가 없어져야 내가 딴 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거리의 빈자리 우선으로 가니까. 그럼 이 빈자리가 딴 학생들한테 채워지려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목동 쪽에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화곡동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에 지원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 안 해요. 일반고는 지원 안 해요. 한가람은 지원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이. 한가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하는데 일반고, 야, 목동고가 좋대 그러면서 지원한 학생은 저는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거기 가면 내신 경쟁이 너무 치열해. 아예 피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세종 한성가고 경쟁률이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3.0에서 4.3으로 올라갔어요. 4.5에서 5.1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영재고도 지원 현황이 많이 올라갔어요. 어머니들 보시면 좀 그렇죠. 경기과학고 19대 1, 그 다음 뭐 세종예술영재는 21대 5, 19대 1. 여기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저 학교 중에 결국은 영재성검사를 시험 치러 한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실제 경쟁률이 저게 2분의 1 내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경쟁률이 5에서 6대 1 정도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사진 찍어서 참고로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가는 학교가 있고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 2학년부터 3학년 2학기 가는 학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이한 학교는 민사고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전체 과목으로 올해 다 확대가 됐어요. 전체 과목. 한화고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5개 과목입니다. 5개 과목.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통목자사고 입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1단계 내신, 2단계 수리면접. 1단계 내신이 중요한데요. 과학고, 영재고 가는 학생들의 제일 큰 맹점이 뭐냐면 수학과학에 집중하느라고 영어 없어지고 국어 없어지고 사회가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3개 과목에서 B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전국권 자사고는 올해일을 보내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치고 떨어지고 나서 야, 내가 진짜 한화고로 가고 싶은데 지원을 정작 못해요. 왜? 1단계에서 다 떨어지니까. 그럼 어디를 가게 돼요? 목동고를 가고 강서고를 가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걔들끼리 만나니까 내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런 걸 없애려면 CDP가 그런 걸 보완해서 주는 거예요. 얘들한테 얘기를 해요. 네가 어느 학교 어떤 쪽을 가고 싶은데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어. 로봇공학자 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과계열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영재고일 거고 가고일 거고. 그럼 떨어졌을 때 민사고는 어떻고 상상고는 어떻고 하나고는 어때요? 다 괜찮아요. 그죠? 근데 단지 거기 지원을 하려면 내가 이런 거를 평소에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CDP 선생님이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3, 4개월에 만나서 한 번씩.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고 국제고 입학 전형은 1단계 영어 내신인데 동점자가 생기면 절대평가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학년 2학기부터 역순으로 국어 사회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 이제 보니까 명덕예고 지원할 올해 같으면 저희가 보기에도 경쟁률이 한 30% 업되는 것 같아요. 그쪽이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예전 같으면 B 하나 있어도 될 게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B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부 A야. 근데 1.5배수로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2.5대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면 3학년 2학기 때 국어에서 B 나온 애 일단 자르고. 그래도 전부 동점자면 사회에서 B 나온 애 또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다 중점이면 3학년 1학기 때 국어 보고 사회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럼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될 게 3개 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사회. 요 3개 과목은 A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학과학은 안 보니까. 외고와 국제고의 차이는 뭐냐면 영어 제2외국어 비중이 외고는 35%인데 국제고는 국제계열 전문 과목, 국제 경치의 이해,
국제 경제 뭐 이런 식의 과목 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30%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신입생 여학생 비율이 뭐냐면 대원외고는 70%고요. 명덕외고는 74%, 국제고는 71%, 그 중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외고 쪽이나 국제고는 전부 70% 이상의 여학생이다. 7대3 비율로.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학하고 싫어하는 애들이 많이 오죠. 근데 남학생들은 보면 경영 경제를 생각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외고에서도 수학 성적이 좋은 애들이 남학생 그룹에 속해요. 대체적으로. 자, 이거는 학년별 대비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 적성 발견을 해야 되는 시기는 초6부터 시작해서 중1 사이에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로 연계 동아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대비반까지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얘는 학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적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발견을 해야 돼요. 계속 중간중간. 근데 이걸 계속 발견을 못해. 고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도 발견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무조건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갈 수가 있어요. 자, 적성 발견자는 자기 원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요. 미발견자는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공계 가는 걸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적성을 발견을 못해서 그 다음에 뭐 하다 보니까 계속 시기를 넣죠. 그럼 내가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나? 무조건 수학과 플러스 영어. 왜냐하면 내가 국어, 영어, 사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공계 적성이네? 돌아가려면 수학과학이 너무 진도가 많이 나와있어요. 내가 적성을 모를 때는 무조건 수학과 플러스 영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하나고 들어가는 애들처럼 똑같이 공부를 하면 그게 적성 미발견자가 나중에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너무 힘들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미리 발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점도 붙이셔야 되고 일도 많은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